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잘 이어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은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는 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오늘 상대적으로 탄력 괜찮고요. 전력과 전력 설비 관련주 스포트라이트를 또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브리핑 통해서 오늘의 시장의 성격 좀 규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시장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그런 대표적인 코너인데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불안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추가적으로 쭉 못 뻗어가는 이유도 이렇게 불안이 찾아올 때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보면은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대형 실적 기술주들의 발표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를 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좀 우리가 한 발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게이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시게이트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시게이트 하면은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메모리 저장, 그러니까 저장, 스토리지 이런 쪽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한 18% 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그러니까 AI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생성을 굉장히 촉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장하는 스토리지 기업들도 덩달아 뛰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HDD 영역에서 AI 시대의 수분 수혜주의다라고 하면서 시게이트가 장 마감 이후에 활짝 웃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제 불안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흐름들이 뉴욕 시장에서 보였는데요. 일단 이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졌죠. 일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유는 오픈 AI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주간 활성 사용자 수 10억 명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도 있고 원래 이제 오픈 AI와 구글 제미나이가 좀 싸우는 그런 대결 구도인데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의미 있게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흐름이 있고 오픈 AI의 CF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파르게 우리가 매출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앞으로 컴퓨팅 계약, 지불 대금을 못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주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메타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에 또 영향을 주는 흐름들. 그러니까 오픈 AI 리스크, 이게 자본 지출에 대한 리스크, AI 수익화.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조정의 빌미가 되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픈 AI가 반박 설명을 냈고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들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부 좀 발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AI 반도체나 AI 인프라주 덩달아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제 정규장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AMD, 브로드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반도체 장비주도 날씨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중국 규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 쪽에서 중국 파운드리 2위 업체가 있습니다. 화홍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첨단 장비 수출하지 말라,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보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램 리서치 그리고 ASML 이런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동반적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이런 영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에 있어서 빚 부담이 커지니까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죠. 기술주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양자, 로봇, 우주, 원자력 섹터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영향 때문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게이트 이게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잘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뒷심이 좀 좋았다. 그러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일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전력과 전력 설비주가 강하잖아요. 그 원인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블룸에너지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시장에서 굉장히 숨은 또 강자, 하나의 좀 새로운 중요한 상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에서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 대비해서 39%,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배나 뛰는 흐름들을 보여서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대폭 상향된 그런 조정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SOFC라고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도 가끔 이런 부분이 좀 뜨기도 하는데 고체 산업은 연료 전지거든요. 그 수요가 늘면서 제품 매출 이런 부분에서 탄력이 붙었고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는 제품 매출이 1년 사이에 200% 넘게 급증했으니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블룸에너지가 오라클과 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전력 공급, 대형 계약 이런 부분도 하나의 호재성 재료로 인식을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망을 쓰지 않고도 자가 발전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력 공급은 안보다라는 인식까지 이란 전쟁 이후에 생겼고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더 투자에 이제 무게를 줄 텐데 현장에서 전력을 바로 공급하는 온사이트에 대한 매력도 이런 부분도 블룸에너지가 더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좀 어필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관련주에도 이런 느낌의 종목들은 또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표 주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끔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으로나 불안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조언으로 나왔으니까 오늘자 한마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머니포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빠지면서 좀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가 장중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좀 하락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망세 부근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현재 시간 28일에 MS와 메타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앞다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시게이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향후 투자 계획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끝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1%가량 하락하면서 다시금 좀 장 초반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시장의 주목을 좀 크게 받는 건요. 전력 설비단입니다. LS 일렉트릭이 미국 북미 데이터 센터에 또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출의 6%가량의 약 3천억 원 규모의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도 신고가 또 써내고 있습니다. 4.59%가량 상승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HD 현대 일렉트릭도 2% 넘게 상승 중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수주 잔고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가량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꾸준히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다만 약보합으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수주 소식 전한 LS 일렉트릭이 3사 중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신고가를 또 써내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HD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 공급 계약에 따른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시금 3%가량 상승으로 올려내면서 여전히 힘이 강한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현대 로템 7% 넘게 강세고요. K2 수출 모멘텀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넥스원도 증권사에서 천공2 수출 모멘텀 가져가고 있다.
있다라면서 목표가 13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방산주의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픈 AI 실적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커지면서 반도체주들이 쉬어갔는데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방산주가 대신에 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스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 UAE가 탈퇴했다라는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은 계속해서 정유주,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좀 크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렌트유가 다시 110달러 선 위로 올라섰고 WTI도 장중에 1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롯데 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도 6%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S-오일도 6% 넘게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종목들, 화학 업종이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요, ESS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 안에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삼성 SDI가 ESS 관련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축소가 됐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진 시스템 같은 ESS 관련된 모멘텀 붙은 종목들 오늘 11% 넘게 튀어오르면서 코스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장 초반 좋았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장 초반 ABL 바이오가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지금 강보합권대로 오름폭을 많이 축소했고요. 마찬가지로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3% 넘게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펩트론과 보로노이,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힘이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코스닥 지수도 이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제는 그래도 1%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클래시스와 휴젤 같은 종목들, 미용 의료기기 따는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VT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부터 매수세 강하게 붙으면서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화장품주의 주가가 긍정적이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 오늘 하이브의 실적 발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낙폭을 좀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하이브의 실적 발표 잘 주목해 보시죠. 레이모 로보틱스는 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SPG도 3%가량 하락으로 빠지면서 지금 로봇주들에 대한 투심이 장 초반 대비해서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로보티즈는 3%가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오늘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점 코스닥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파란불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잠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좀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코스피는 0.5%가량 하락한 6,60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6,600선을 지지받으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3%가량 하락하면서 1,20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에 잠깐 힘이 붙나 싶었는데 다시 조금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매매 동향 조금 더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잠깐 들어왔었는데 매도로 포지션이 변경됐습니다. 매도 폭이 좀 커지면서 지수도 빠지는 중이고요. 기관도 매수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1,600억가량 순매수 중인데 어제 이어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매수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3,100억가량의 개인의 순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잠깐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나 싶었는데 결국에 순매도로 포지션 변경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0억가량 소폭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도 100억가량 소폭 순매도 중이고요.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개인의 순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날인데요. 그렇다면 수급 방향성과 환율 변동성까지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매일 아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목표치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건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톱이 또 잘해야 시장이 잘 가고 이런 부분으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KB증권이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36만 원을 유지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 또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용량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2030년까지 2배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100기가와트 추가거든요. 미국 데이터 센터 용량은 3배가 좀 늘 것이다라는 예상치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 AI 에이전틱 시대에 지금 화려하게 부상한 그런 기업인데 엔트로피 클로드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던데요. 2030년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10기가와트인데 여기 보시면 오픈 AI가 30기가와트입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자 엔트로픽이 지금 10기가와트인데 오픈 AI가 30기가와트,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AI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AI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장 없는 성장을 매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AI 생산형 시대에서 이제 에이전틱 AI로 오고 다음은 피지컬 AI인데 이제 시작인 단계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모리 수요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산 능력과 공급 여력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최대의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36만 원 그리고 앞으로 7년 모모가 더 갑니다. 바로 가로 안은 메모리 가격이겠죠.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서 앞서 모니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조금 더 올라서 205만 원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으니까 다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H투자증권에서 요즘 참 삼성 SDI 분석 많이 하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탄력이 좀 괜찮습니다. 일단 자신은 믿어달라라고 외치는 듯한데 증권사에서도 오케이 사인을 좀 보내더라고요. 특히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93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기존 대비해서 6% 올라잡았는데 여기에 분석 리포트의 초점은 삼성 SDI의 소형 전지였습니다. 이를 주목하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소형 전지 매출액을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했거든요. 올해는 9%, 내년은 25%, 추가적으로 그 후년은 17% 상향 조정했습니다. BBU라고 해서 배터리 라이트 유닛이라는 부분인데요. 백업 유닛이라는 건데 요건 이제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템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소형전지 매출액을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전기차 수주 회복 그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했고 앞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오는데 폭스바겐이나 BMW 추가적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유형도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BU라고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그러니까 비상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매출과 이익에 개선되는 그런 폭을 좀 성장시키는 여력을 갖고 가져다 줄 거고 올해 매출단에서는 5,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나 봐요. 그게 1년 사이에 83%는 성장 규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BBU 이런 뭐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배터리 백업 유닛, BBU 이런 부분 데이터 센터용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 앞으로 그 노출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 이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LS증권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 27% 올려서 163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수익성 부분과 더불어서 성장 매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딱 긴 보고서였는데 세 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실적과 수주와 증설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1분기 매출은 사실 2% 1년 사이에 느니까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그래도 1년 사이에 18% 성장을 하면서 2,583억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주요 제품 판가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전력과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 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가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상고하저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더 높고 하반기가 약간 낮은 그래서 하반기는 약간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봤을 때 수주는 1년 사이에 많이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 있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이렇게 올려도 증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증설이 약간은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LS증권이.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입장에서 보면은 2004년도, 24년도였습니다. 여기 울산 1,400억 원, 알라바마 800억 원, 이거 이제 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1차 증설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증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울산은 올해 그리고 알라바마 공장은 내년 상반기 이렇게 완공 목표돼서 이게 2차 증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도 2차 증설은 2천억 원, 알라바마 공장도 2천억 원인데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라바마 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렸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보니까 경쟁사가 이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효성중공업은 증설, 멤피스 공장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수분 괜찮은데 부산 초고압 변압기 대규모 증설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회사 있거든요. 그 자회사 초고압 변압기 증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런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간 속도가 좀 늦지 않느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 수주,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파악했는지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목표 주가 올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이제 전쟁이 치러진 지 9주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봉쇄 2개월 이제 9주차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석유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러니까 전쟁 난 지 이제 2개월 요것만 좀 보면은 석유보다는 그러니까 원유보다는 정유 제품 이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질이 더 심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가나 정유 이런 부분에 그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 있는 쪽이 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니까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0달러 수준인데 지금 등유, 경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292까지 치솟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를 보면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2개월 차에 사실 정유 제품 공급 차질이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전 세계 원유 공급 10%가 감소가 됐지만 사실 비축유를 좀 방출해 두면서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건데요. 이제 5월 다음 주가 5월입니다. 근데 5월 이후는 뭘 생각하셔야 되면요. 이제 전쟁 60일 이후로 지나가던 그런 길목인데 원유 공급 차질이 생겼는데 5억에서 6억 배럴 정도 이렇게 조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쌓아나온 재고도 현재 현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원유 공급이 굉장히 딸릴 것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도 잉여 설비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걸 이제는 인식할 때가 됐다. 이게 5월 이후 펼쳐질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갈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슬픔, 피를 흘리더라도 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을 흐리고서라도 이 원유, 핵심 원재료, 쉽게 얘기해서 이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정제 마진이 떨어지는 하락폭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정유 대비해서는 석유 화학 제품 이것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띠를 좀 단단히 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살 때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돌발 사태가 오더라도 꼭 사야 되는 무언가가 있고 뭔가 재정 상황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구매를 지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정유는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석유 화학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타이어나 뭐 옷이나 가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석유 화학 제품의 수익성이 훨씬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 석유 화학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투자 전략 세우실 때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잘 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부분이 약간 풀리더라도 그러니까 전쟁 종결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중동의 생산량 80%가 회복될 까지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릴 가능성 8주에서 10주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시면서 석유 화학 요 섹터에 대한 리스크 잘 감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참 많이 갔습니다. 어제 많이 간 만큼 오늘 잠시 쉬어가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8,000원에서 49,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어제 4만 원 선 넘어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죠. 근데 이게 주가가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분기에 왜 좀 어려운 거 다 털고 가자 이걸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턴 어라운드 했었고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받쳐줘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봐야 되냐? 2분기 굉장히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이쪽에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약 3조 5천억 원 정도 바라보는 것 같았고요. 내년부터 28년까지 베트남, 체코, 미국 원전 이런 부분의 수주를 추진을 할 가능성 있고 MSCI 한국 지수 편입 이슈까지 있는 바 대우건설 최근 목파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괜찮았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폭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이 제시가 됐고 특히 건축 주택 부분의 마진이 훌륭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 전보다 한 75%좀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수익성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되게 예전 그 착공 물량들 하나하나 이제 완공이 되고 있는 흐름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그 착공 자체 사업 이런 부분이 현장 매출이 7에서 14%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에게 떼어주지 않고 오롯이 내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대우건설 목표가 조금 더 높게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오늘도 떨어지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또 좋게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차별화돼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픽은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니까 42,000원에서 55,000원까지는 올렸는데 경쟁사들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미국 태양광 설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일단 목표 주가는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 유상증자 이슈 있었잖아요. 근데 규모는 결국 축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축소를 했는데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또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이후는 한 달 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멘텀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 의견이 중립인데 이 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게 뭐냐 봤더니 3분기 바라보셔야 됩니다. 미국 쪽, 그러니까 웨이퍼나 셀 공장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을 할지 그런 데이터를 받아들여야지 투자 의견이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 이런 부분에 덕을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하나의 좀 과제 아닌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올라서 나왔고요. 삼성증권은 이렇게 중립을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또 하나증권은 60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기회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고 이 전략이 좀 맞아떨어질 것 같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를 꺾고 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올렸고 투자 의견 중립한 삼성증권의 의견 이런 부분을 좀 동의하신다면 투자자들에게 반영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하나솔루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온 이난희 파트너와 함께 오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은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00포인트가 올라선 이 시점에서 지수가 내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끌어왔던 그 두 종목이 절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지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수를 이렇게 6,000포인트, 6,600포인트에 갖다 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면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을 하는데 어떤 순환을 하느냐면 아침에 신재생 어떤 재료가 부각이 되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이고 나서 본장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본장에서는 쉬고 그죠? 다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이 시작되는 4시 이후에 그때 또 8시까지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개별적인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도주가 아닌 연속성이 아닌 그죠?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는 이와 같은 종목이 움직이고 본장에 지금 들어와서는 각자 그죠? 뭐 전선주라든지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제는 철강, 그죠? 오늘은 약간 구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 금액이 좀 한정돼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가라는 것이 어느 평정심을 갖고 이렇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처럼 밀렸다가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개별 종목들은 어떠냐면 빠질 때 푹 빠진단 말이에요. 최소한 5% 이렇게 푹 빠져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도 놀라서 던지고 나면 하루 이틀 있으면 또 간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장품 아닙니까? 화장품이 3일 전에 움직였다가 이틀 동안 그저 푹 이렇게 있다가 오늘 아침에 2차 환불을 필두로 해서 뭐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이 막 이렇게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셔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다소 그죠? 보통 이제 이게 수급이 형성되면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한가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요 상한가가 어제 넥스틸이라든지 어제 철강주 문배철강이라든지 뭐 금강철강 이런 종목들이 됐지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단발성이다, 하루짜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까지는 하루짜리일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하루 이틀 또 이렇게 지켜보면은 또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이 강한 종목은 어떤 형태가 강한 종목이냐면 마이너스권에서도 바로 탄력적으로 플러스로 탁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종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제 전선주 중에서 대운전선 같은 경우도 어제 음봉에서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 고점 같아 보이는데 오늘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면 파이널 게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20% 이상 급등하는, 그죠? 그렇게 볼 때 지금 보면 원전에도 속할 수 있고 또는 재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에 있지만 상당히 강한 흐름이거든요. 이미 상승을 이만큼 해왔지만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강한 종목을 그죠 선정해서 그 종목의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한정된 자금을 운영하실 때는 다소 그저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 강한 이 수급의 어떤 호가창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강한 종목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포지션을 잡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시장의 체력과 종목의 힘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자, 시장은 그래도 제 갈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수익률 업 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잠시만요. 국제 유가가 UAE의 오펙 탈퇴라는 대형 변수에도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28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26달러로 2.8% 올랐고 WTI도 99.93달러로 3.7% 상승했다. 중동 주요 산유국인 UAE는 다음 달 1일부터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유량 3위 회원국의 이탈로 사우디 중심의 오일 카르텔은 타격을 받았지만 시장은 공급 확대보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더 크게 반응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이어졌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항만 봉쇄 해제를 맞바꾸는 중간 합의를 제안했지만 핵 협상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세계은행은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UAE 탈퇴라는 공급 변수보다 호르무즈 봉쇄와 미 이란 협상 교착이 유가를 더 강하게 밀어 올린 셈이었다. 코스피 7천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5 어제 기준으로 한 5% 정도? 이게 가능할지,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취해야 될지 전략 전반적으로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잘 갑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이라는 좀 파고는 있었는데 넘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좀 잠시 숨을 골라도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들고요. 코스피 7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빨리 갈 수 있는지, 또 조급한 마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7천은 진짜 얼마 안 남아서요. 원래 그 우리 2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이면 네네네. 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최근 뭐 어쨌든 그 사이 V자 반등으로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첫 번째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일종의 거의 이제 더 이상 그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러한 그 종전 협상 그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와 관련된 것을 지금 가격에 주가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밤 사이에 브렌트 유가가 111달러 이것이 올해 3월달에 제일 높았을 때가 119달러였으니까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만 네네네네.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9주차 지금 봉쇄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해 보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시장은 잘 원말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한 주, 두 주 더 여기서 늦어진다면 시장에 분명 부담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1, 2월 달에 봤던 그런 가파른 상승 가능성, 그거는 조금은 좀 마음을 비워두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올해 연내까지는 8,000에서 8,500까지들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국내 시장의 그러한 상승 랠리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차트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그게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미국이 올해 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전혀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들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1, 4분기 지금 GDP 성장률이 1.7% 엄청난 그러한 그러니까 성과를 냈는데 그게 다 이제 반도체 주도의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예상 EPS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100이었는데 335니까 거의 한 4배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흥국도 좋다. 뭐 미국보다 신흥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신흥국 안에서도 한국 시장이 대만을 제끼고 완전한 압도적인 상위권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1등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보시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ER, 예상 PER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거의 7배. 과거의 역대 이건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려왔는 수준인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낮은 거는 이익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다른 세계, 미국이 지금 대부분 차지하죠. 70%. 미국이 이제 20배, 22배가 섞여 있어서 저런데 지금 보면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한국이 제일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선 국내에 ETF를 사는 외국인들도 좀 늘었다고 하고 미국 내에서 소위 이제 해외 ETF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수익률 앞에서 장사 없고 이익 증가 앞에서 장사가 없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동전이 최악으로만 치닫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서 너무 오래 끌지만 않는다면 현재 예상 이익 추정대로 간다면 전혀 뭐 8,500을 바라보는 게 전혀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수가 간다? 지수에 또 베팅하는 그런 전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라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빅테크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또 오늘 뭐 시게이트 일단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굵직한 M7 중에 한 4개가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뭐 이런 메타 이런 종목들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이 반도체 랠리 이거는 이제 AI 투자의 엄청난 그 치열한 경쟁이 촉발한 수혜입니다. 네. 결국은 거기서 돈이 다 쏟아져 나오고 왜 다들 지금 빅테크 4개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앞에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요 4개 회사가 올 한 해 동안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금액이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따로 900조 원이거든요. 900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수혜를 보고 우리 전력기기 뭐 이런 어쨌든 신재생 뭐 다 거기서 수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첫 번째로는 그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900조 원의 설비 투자에 대한 변경이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경이 있더라도 원래 이걸 딱 정확한 금액보다는 상하단을 줍니다. 근데 상단을 혹시 넘길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부들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걸 숨죽여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설비 투자를 엄청 세게 하는데 이거를 감당할 만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어라는 질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설비 투자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메타를 제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 증가율을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예측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8%, 뭐 다른 데는 한 50% 이렇게 성장, 아마존 뭐 이런 데의 그 상승률,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야, 너희 캐펙스를 지금 올해 80% 한다며. 근데 관련된 매출은 이거밖에 안 나오면 너희 감당 가능하겠어?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빚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장이 좀 뭐랄까요, 불안감에 떨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은 우리가 빅테크 직접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도체 랠리, 더 크게 보면 한국 증시의 랠리가 어찌 보면 빅테크의 이런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쓰는 이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체크돼야 되는 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실적 시전이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지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는데 그 테크 캐펙스 이런 수혜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AI, 우주,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시게이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잘 나와줘서 시장이 갔지만 그게 안 나왔더라면 또 AI 수익화 거품 요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타격을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책에 모이는 그런 쪽에서 AI 수익화될 수 있는 섹터 어디가 가장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외국 뭐 그런 그 리서치 자료들을 보다가 되게 의미심장한 걸 봤었는데 네. 이번 AI를 이제 일종의 혁명으로들 보면서 뭐하고 비교하나 봤더니 우리는 보통 뭐 인터넷, 철도 뭐 이런 거 비교했잖아요. 최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하고 비교하냐면 기원전 만년뭐까지 가갖고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네. AI혁명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만큼 AI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구나. 이게 기원전 만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AI 때문에 수혜를 받는 분야도 있고 피해를 받는 분야가 극명하게 연초에 갈리고 있다. 네. 작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올해 많이 갈리고 있어서 제가 테마형 보통 시메틱 ETF라고 하죠. 이 테마형 ETF가 그러니까 보면 한 뭐 종류는 엄청 많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잘 나가는 분야들을 가지고 상위 5개 업종, 하위 5개 업종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형 ETF 분야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역시 1등은 연초 이후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쫓는 반도체 ETF가 넘버원이고요. 제 수익률 50%입니다. 두 번째가 뭐 사실 태양광 이런 것도 사이에 껴 있는데 제가 그냥 신재생 에너지 제일 네. 큰 거 갖고 왔습니다. ISLN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다 티커들입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챙겨보시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이 역시 우리가 요즘에 또 확강받고 있는 전력기기 들어가 있는 전력 인프라 그리드 이쪽도 여전히 아주 양호한 성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전반적으로 업스트림 내추럴 리소스라고 그래갖고 소위 지금 뭐 그 석유 원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리 뭐 이런 것들 니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 좀 그런 기업들 원천적으로 에너지나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천연자원 개발 ETF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브라질 같은 데가 상당히 지수 자체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신재생도 있지만 원자력도 저 안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원자력 안에도 보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AI 밸류 체인 안에 당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에너지,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예. 보셔야 지금 이 완전 쇼티지가 주가로 그대로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피해를 우리가 피해 종목들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소프트웨어스러운 것들은 다 좀 아래쪽에 있다 보시면 핀테크. 왜냐면 최근 들어가고 지금 미토스 때문에 지금 막 은행들이 막 다 모여갖고 회의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핀테크 이슈되고요. 비트코인 여기 상대적으로 이거 풀리는 거 아니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밤사이에 뭐 오픈 AI하고 연결돼 있는 업체들 오라클이니 그다음에 그 슈퍼 마이크론 뭐 이런데 다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저기 들어가 있고요. 온라인 소매도 이제 에이전틱 AI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예.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가 그래서 아까 제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다음에 AI 혁명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자료를 제가 보았다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아예 판을 지금 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두 개를 좀 구분을 잘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혜주, 피해주를 가려주시니까 좀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금리 쪽도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AI 그 사이클 그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 그리고 가고 있고 통화 정책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또 정책으로 보이고 있고 또 케빈 워시가 다시금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쟁이 종전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 하더라도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지속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가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이 이슈를 바라봐야 될까요? 처음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의 기대는 워시가 일단은 소위 말하는 인준은 받느냐 상원. 근데 다행스럽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99%가 됐습니다. 톰 틸리스가 드디어 물러섰기 때문에 된 것은 다행스러운데 그리고 워시 자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원 청문회 때. 근데 그 앞에 대전제는 대조표를 축소하기 위한 전제, 정지 작업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시장에서는 야, 여건이 그게 좀 말씀 주신 대로 잘 안 될 것 같아. 원래 안 그래도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고유가 환경이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G7 안에 있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다 매파로 많이 좀 돌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열어주시면 지금 대표적으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일본, 뭐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은 BOC, 캐나다, 뭐 이렇게 주요 G7 안에 들어간 주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위에 보시면 붉은색 말고 저 위에 다 지금 모여 있죠. 예. 근데 확실히 이란 그 컴플릿 이후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우측에 이게 횟수거든요. 아래로 내려면 인하 횟수,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인상 횟수입니다. 지금 연내에 적어도 2번 정도의 금리 인상할 거야.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조차도 연내에는 금리 인하 못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동결 정도가 베스트 시나리오래야. 결론적으로는 지금 G7 국가들의 대부분의 지금 상황 자체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것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하반기에 매크로 변수에서는 덜 우호적인 환경이 열려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를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앞서서 이제 연내에 8,000부터 8,500 요 정도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딱 5월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가 5월입니다. 세린메이 항상 이런 보통 공식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공식이 통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주요 이벤트는 뭘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원래 세린메이가 5월에서부터 시작되는 6개월,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죠. 그 6개월의 수익률이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의 6개월에 비해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냥 5월에 다 팔고, 그러니까 그 전에 11월부터 좋은 성과 냈으면 5월에 팔고 떠나서 10월 말쯤 와갖고 사갖고 그 다음 6개월을 즐겨라. 이제 이것이 옛날 195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잡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세린 메이에 대해서 이맘때쯤엔 서로 얘기는 하지만 웃으면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대. 이런 정도로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4년인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시작되고 2년 차 될 때 중간 선거가 치러지죠. 네. 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만 뽑아내서 중간 선거 해의 1년간의 주가 흐름이 평균적으로 어땠냐? 1946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자료인데 하늘색 선인데 보시면은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보시면 주가가 흘러내리죠. 네. 반면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3년의 평균은 보시면 우상향입니다. 합쳐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중간 선거 때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보통 대통령 뽑고 2년 정도 지나면 그 사이에 1년 차 때 뭔가 막 경기 부양하려는 정책들 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작년에 감세 법안 통과시켰죠. 그래서 올해 효과를 막 봐야 되는데 이 고유가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지속 가능하겠어? 라는 이제 정책 불확실성. 혹시라도 중간 선거 때 소위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면 그럼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 선거 때 5월부터 10월 사이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결국은 정책 불확실성도 한 몫을 분명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상황 자체는 또 하필이면 이때 연준 의장도 바뀝니다. 5월에 그렇죠 워시로. 근데 연준 의장이 되면 보통 신임 연준 의장이 올 때마다 이게 시장이 약간 고약해 갖고 신참 길들이기랍니다. 그래서 예.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네. 그다음에 시장은 한번 조정이 꽤 한 번씩 나타났었습니다. 쉽게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때도 올라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게 신임 연준의장 탓은 아닌데 그때마다 항상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린 메이하고 중간 선거의 세린 메이하고 좀 결부가 된다면 이 5월 이후가 생각보다는 그냥 마냥 즐겁게 올라가기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열어두시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믿을 만한 구석을 분석해드리는 게 중요하네요. 특히 AI 투자는 이 핵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 포인트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오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고요. 이 부분 잘 추려서 5월 전략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도 하락 전환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위 1%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초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1위 들어와 있고요. 또 L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K방산 또다시 관심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력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매수 우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밖에 GMB S에코 오늘 유가가 상승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도 자연스럽게 관심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랜만에 보입니다. 젠슨 황의 장녀가 이 방한을 했는데 네이버를 방문한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네이버도 매수 상위 종목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방산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LIG DNA 매수세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전쟁 내내 관심을 받아나가던 K방산인데 종전 이후에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인 걸까요? 지금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이로 움직이는 방산주는 스페코나 빅텍 같은 방산주고요. LIG DNA라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테마주는 아니죠. 진짜 테마주죠.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테마주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D램, HBM 테마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약간 실체가 없으면서 혹은 실체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움직임에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종목들을 테마주라고 불렀죠.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도 스페코나 빅텍 같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이가 굉장히 틀어질 때마다 급등을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이가 조금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비료주가 오르고, 이런 것들을 테마주라고 불렀죠. 어저께 지금 중소형 철강주가 움직였던 부분이라던가 오늘 지금 뭐 방산주 중에서 그런 스페코빅텍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테마주라고 부르겠지만 LIG DNA라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는 테마기가 있는 움직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방산 실적이 이미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엄청 커졌습니다. 저런 것들은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반도체주가 조금 하락을 하니까 방산주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뭐 이란과의 어떤 전쟁이 계속될지 안 될지 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이슬라마바드로 18시간 걸려서 다시는 협상팀 보내지 않는다고 했고요. 필요하면은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화를 할지도 의문이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서 이란 선박의 납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전쟁의 여지는 계속된다. 그리고 혹여나 종전이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방산이 죽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스페코나 빅텍 같은 건 당연히 종전이 되면 급락을 하겠죠. 그건 테마 방산주니까요. 하지만 지금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방산의 실적을 지금 담보로 한 그 방산주들은 종전이 되더라도 계속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이 된다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큰가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 발을 뺀다고 했죠. 아마 보복할 겁니다. 나토에서 발을 빼던 주한미군을 발을 빼던 주일미군을 빼던 아니면 관세로 보복을 하던 보복을 하겠죠. 그럼 국방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강을 했는데 무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반도체나 방산이 이렇게 시속 게임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나 시계열을 장기적으로 넓혀보면은 반도체나 방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데일리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방산이 상승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둘 다 우상향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비전으로 가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방산 실적에 기반한 움직임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 밖에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매도 상위 종목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 1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3% 넘게 현재 약세 보이고 있고요. 올릭스와 알지노믹스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띕니다. 올릭스 1% 상승하지만 고수들은 팔아 던지고 있고요. 알지노믹스 3%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일라이릴리가 30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삼성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 고수들도 함께 팔아 던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와 고수들의 수급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리스크 좀 강하게 받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알지노믹스와 올릭스 매도 물량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의 전망과 우리 시장의 전망까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바이오 코리아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어서 계속 연사로 올라오는 그 CEO의 얘기들이 계속 보도자료로 나오고 있고요. 그 보도자료로 나오는 것이 그대로 즉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네요. 올릭스 대표님께서도 나와서 짧은 리보 간섭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향후 굉장히 늘려가겠다. 일라이릴리가 지금 주가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괜찮죠. 지금 일라이릴리가 지금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요. 한 주당 주가가 1,132달러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제 873달러지만 아직도 보시면은 정말 꾸준히 올라왔죠. 20개월선 아직도 깨지 않았고요. 일라이릴리가 꾸준히 올라온 지금 이 반면에 노보노디스크 주가를 보십시오. 138달러짜리가 지금 41달러로 지금 3분의 1 토막 났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그 유럽의 시가총액 1위도 자리도 다시 내줬죠. 루비통한테 다시 내줬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일라이릴리가 이제 간 것은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라이릴리가 훨씬 약효가 좋으면서 가격도 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경구용으로 넘어가면서 경구용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잘 팔린다. 단기적으로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며칠간의 흐름은 일라이릴리가 좀 약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강하다 이건데 사실은 1년의 흐름을 보면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굉장히 큰일 났죠. 자, 일라이릴리랑 올릭스랑 왜 관련이 있냐. 올릭스가 지금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을 지금 일라이릴리에 수출을 했죠.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는 메시, 원래 네시라고 했는데 메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죠. 비알코올성이니까 알코올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방간이 보통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걸리거든요. 근데 술을 입에 한 방울도 안 댔는데 지방간염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에서 치료제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지금. 메시 치료제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면 대박이 나겠죠. 그런데 왜 비만 치료제를 건들다가 일라이릴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지방간염 이런 걸 할까? 지방간이 나중에 간염이 발전되면 간암까지 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알테오젠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 머크 같은 경우, 그렇죠?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조금 더 제형 병역을 통해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바이오시밀러의 저기를 막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항암제의 명가라고 부르죠. 머크도.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의 대명사라고 하죠. 일라이릴리가 더 큰 야욕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경쟁하는 이 시장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항암제를 키워보자.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항암제, 뭐 치료 후보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을 아예 사버리고 있습니다. 사버리면 뭐가 좋느냐? 중국이 많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뭐 짓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빨리 임상 단계를 거치지 않고 후발 임상에서 후기 임상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 치료제도 그런 일환으로 사갔는데 올릭스에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도 있는데 뭐가 다르느냐?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지금 일라이릴리가 경쟁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살 빼느냐 지금 인스타나 이런 데 막 많이 올라오죠. 그거 다 광고죠.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살을 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약을 끊는 순간 요요 현상 옵니다. 식욕이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요. 그런데 올릭스가 하는 건 뭐냐? 직접 그 유전자를 타겟층으로 공략을 해버립니다.
아예 요요 현상이 올 수가 없죠. 그 살이 찔 수가 있는 발현된 유전자를 그걸 타겟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라일리나 그 노보노디스크가 그 개발한 기정과는 아예 다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그것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올릭스가 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RNA라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보셨죠. 그 기전에 또 짧은 리보 간섭이라고 그게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데 방금 그 바이오 코리아에서 연사로 나서신 올릭스 CEO분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뭐 메시라던가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든 지금 그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싶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일리 같은 이런 다국적 제약사에서 올릭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일단 메시 치료제를 후보 물질을 수출해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올릭스가 일라일리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일라일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흐름이 판정성을 거뒀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발판으로 해서 이 역전을 노리고 있으니까 아예 싹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일라일리는 항암제 부분까지 점령을 하고 싶은 야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버블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블맵 통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선과 전력기기 또 풍력 섹터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전력기기 3사의 수주 잔액이 32조 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철강과 건설의 경우 어제는 빨간불로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파란불로 바뀌어 켜졌고요. 이외에 반도체와 반도체 기판, 또 반도체 기판과 알루미늄까지는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먼저 가장 큼지막하게 떠있는 전선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선 관련주 오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늘어나고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연장이 되면서 원자재 수급 차질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기대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LS와 대한전선 또 가온전선까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진입을 해도 괜찮은 건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도 하실 것 같고요. 종전 기대감에 오르는 섹터라고 하는데 어떤 전망이 좀 펼쳐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른데 그 전선주가 재건 관련주로 오른 건 맞는데 오르고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아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거 언급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종전 관련주인가요? 아닌가요? 물론 제가 종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K방산 대표주는 계속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나토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도 아실 테고 지금 전쟁의 위협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난리 나겠구나. 그래서 K방산의 위력을 지금 실감을 해버렸잖아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천궁2를 보면서 요격률을. 그러니까 수입은 계속 될 거라 종전이 되더라도 K방산은 계속 갈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종전 관련주랑 전쟁 관련주가 하루아침에 똑같은 시기에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예를 들어 현대로템 지금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다가서고 있는데 전선주는 종전 관련주인데 급등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럼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지금 트럼프가 갈팡질팡하고 이란이 갈팡질팡해서 종전 관련주가 갈지 전쟁 관련주가 갈지 몰라가지고 시장에 갈팡질팡하는 거냐? 그러면은 시시각각으로 현대로템이랑 대원전선이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대원전선이 지금 거의 상한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KBI 메탈 같은 건 상한가 들어갔죠. 이건 왜 그러느냐? 지금 전쟁 관련주, 종전 관련주가 동시에 가는 거는 전쟁 관련주는 아까 전에 반도체가 약하고 지금 종전의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협상이 지금 결렬이 되면서 전쟁 관련주가 가는 것이고 방산주가 그럼 전선 관련주는 며칠 전까지 몇 주 전만 해도 다 종전 관련주로 갔는데 오늘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게 여파가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구리 가격, 나프타 가격, 지금 알루미늄 가격 다 폭등하고 있죠.
그걸 따지면 종전 관련주가 아니죠. 오히려 전쟁이 확대되면서 걸프국 안에 미국이 이란이 미국 내에 알루미늄 철강 공장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철강 가격, 알루미늄 가격, 나프타 가격, 원유 가격 다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선은 뭘로 만듭니까? 전선에 들어가는 그 속에 있는 그 갈색, 구리색, 골드색이죠.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구리를 뭘로 감싸죠? 피복으로 감싸죠. 우리 그냥 집에 있는 전기 뜯어보시면 나오잖아요. 피복은 뭘로 피복은 플라스틱이죠. 근데 나프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전선 업체들이 이 수급도 부족한 데다가 그 알루미늄 공장, 철강 공장 다 터지니까요. 원유 공장, 송유관 다 터지고. 그러니까 구리도 없는데, 구리 전선 피복도 없는데 가격까지 오르기 때문에 결국에 높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기가 뭐냐? 그 반증이 뭐냐? 대원전선 바로 밑에 있는 롯데케미칼이 19%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롯데케미칼이 얼마 전에 완전 항복한 거 있죠? 우리 이제 나프타 공장 못 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왜 급등을 하느냐? 롯데케미칼이 주력으로 뽑아내는 게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원재료들을 뽑아내잖아요.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일단 갖고 있는 그 재고의 그 가격이 올라서 롯데케미칼도 급등하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뭐 잘 나가서 급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종전 관련주로 움직이던 것들이 오늘은 이제 가격 상승의 여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밑에 9위에는 대한유화도 있잖아요. 대한유화가 우리가 꼬마 버블 시간인데 꼬마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롯데케미칼이랑 똑같아요, 구조가. 근데 롯데케미칼은 가마솥이 큰 NCC를 갖고 있는 거고 가마솥이 작은 NCC를 갖고 있는 건 대한유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순수 화학업체가 움직이는 것도 화학업종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쟁이 더욱더 확산될 우려 때문에 지금 나프타 가격의 급등 때문에 저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여파로 지금 사실 종전 관련주인데 전쟁 수혜주로 약간 변모한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현대로템, LIG 넥스원, LIG DNA, 그다음에 대원전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꼬마 버블 볼까요? 네, 이어서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K뷰티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화장품 회사의 매출은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정세일수록 저렴한 사치품 같은 이 화장품으로 좀 소비가 몰리는 현상, 일명 립스틱 효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K 화장품 수출액이 무려 31억 달러를 갈아치우면서 분기 기준 최대치를 또다시 세웠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 오늘 또 실적이 나왔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올해에만 이제 20% 넘게 뛰었는데 지금 좀 진입 타이밍이 맞는 건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글쎄요, 들어가기가 좀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를 지금 뭐 들어가서 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보장은 없는데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그냥 매몰돼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 다 까먹었거든요.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좀 들어가기가 그런데 지금 주목할 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지금 우리나라 주인공이 뭔가요? 화장품의 주인공은 APR하고 달바글로벌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APR 오늘도 올라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 전쟁 이슈가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지금 APR이 우리나라 1황 먹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에서도 이렇게 갈리는데 아모레퍼시픽 실적에서 느껴볼 만한 구간이 있어요. 눈여겨볼 만한. 에스트라의 실적이 좋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더마 화장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더마 화장품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어저께는 호텔하고 이런 것도 유통주 강했죠. 호텔, 면세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5월 대목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본하고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아까 어제 갔던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도 가는데 그럼 거기에 맨날 앉아 있느냐? 호텔에서 조식, 중식, 석식 먹고 계속 거기 처박혀 있느냐? 처박혀 있을 수도 있겠죠. 수영장도 가고. 근데 관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뭔 관광을 하러 오냐? 의료 관광을 하러 옵니다. 보셨죠? 미국에서 비행기 값을 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가도
미국에서 성형수술 하는 비용보다도 싸고 얼굴은 확 바뀐다. 어떤 여자 인플루언서 분이 올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이면 충분합니다. 5일 와가지고 의료 관광을 한다. 그 다음에 더마 화장품을 사간다. 이 VT 같은 화장품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이소 올리브영을 가잖아요. 면세점을 안 가고. 그러니까 소공동을 안 가고 명동 올리브영을 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가서 VT의 리들샷을 싸게 사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지금 꼬마버블의 완구라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종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쌈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티니핑에 미치죠. 지금 11% 급등하고 있고요. 오로라, 여자애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인형들, 이거 상한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느껴지시죠, 지금? 어린이날, 어버이날, 연휴 대목.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호텔 찾아오고 의료 관광에서 다이소 올리브영 쓸어가고 티니핑 완구 다 사가고 이런 거 느껴지시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APR에 비해서 완전히 지금 1항을 뺏겼기 때문에 아직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들어가서 여기서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 아까 말한 대로 아모레퍼시픽 실적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VT라던가 APR 같은 의료기기에 투자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꼬마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마 화장품 관련해서 APL 또 달바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 이 화장품과 전선주 이외 또 다른 꼬마 버블을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음식료입니다. 근데 음식료가 좀 넓잖아요. 라면이냐, 과자냐, 음료냐. 과자입니다. 자, 왜냐? 일단 라면하고 음료보다 과자 유통기한이 더 길어요. 일단 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빙그레 같은 것도 뚱바를 사가긴 하는데 뚱바 유통기한 얼마 되죠?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바로 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하는 것들은 그 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광 올 때마다 뚱바를 사가긴 하는데 뚱바를 왕창 사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공항에 다 들고 들어갈 수도 없죠. 액체류가 많아지면 저기서 제지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온 같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거의 연장선상인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뭐 사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뭐를 사갈지.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다 우리나라로 올 텐데 숙소는 우리나라 호텔에 묵고 뭐 면세점 쇼핑도 이제 간다고 하니까 해보기 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가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올리브영 다이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화장품만 파나요? 생활 잡화만 파나요? 뭐 파나요? 요즘에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뜨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과자 음식료예요. 거기 올리브영 다이소가 편의점까지 침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되게 맛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계산대 바로 옆에 젤리 깔아놓은 거 여러분들 오늘 가보세요. 계산대 바로 옆에 젤리를 깔아놨다고요. 계산하다가 고릅니다. 줄 서 있다가. 그런 것들이 지금 K푸드가 지금 또 여기서 하나의 품목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오리온도 마찬가지죠. 오리온은 러시아나 중국, 희한하게 지금 어떤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국가에 걸려 있기도 한데 오리온 초코파이가 일단 유명하잖아요. 근데 초코파이가 워낙에 유명해서 그렇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온의 과자 진짜 많죠. 저도 초코송이, 꼬북칩 이런 거 좋아하지만 이런 품목별 1위 저기를 다 갖고 있어요, 아이템들을. 그리고 오리온이 뭐 리가켄바이오의 지분 뭐 그것도 다른 이슈긴 한데 오늘 주목할 것은 K푸드를 사간다는 거죠. K푸드를. 삼양식품은 한번 엄청난 주가 상승을 거뒀고 이제는 오리온이 갈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2018년. 여기가 2018년이거든요. 2018, 2020, 2023, 그리고 여기 2026이거든요. 여기 정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거 뚫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마치 저거 아닙니까? 삼수, 사수를 했는데 나는 너무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만약에 그 서울대 가잖아요? 그러면 그 3년, 4년의 그 어려웠던 역사 다 보상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을 못 넘은 그 구간을 넘는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2018년부터 지금 거의 이렇게 되면 7, 8년짜리 매물이거든요. 여기를 뚫으려면 얼마나 강한 힘이 필요할까요? 엄청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물려있는 데마다 전부 본전 심리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삼성전기는 얼마 갔다, 삼성전자 얼마 갔다, SK하이닉스 얼마 갔다, 옆집 엄마는 무슨 몇 천만 원을 벌었네, 시집 가는데 몇 천만 원 해줬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오리온을 18년부터 장기 투자했는데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주가지수 7천을 간다는데. 그럼 여기서 그 매물대들 뚫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뚫으려면. 강력한 수급으로 그걸 뚫고 먹고 날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악성 재고가 쌓인 매물을 뚫을 때는 강력한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 만약에 나오면은 단숨에 그냥 16만 원을 뚫는 장대 양봉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카운트다운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 오리온을 매수하시면 외국인이 맛있는 거를 먹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맛있는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꼬마 버블은 K 화장품을 넘어서 K 뷰티, 음식료 뽑아주셨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의 핵심도 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보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30% 넘게 올랐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조금 관망세를 보이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5월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의 연간 상방을 8,600으로 잡기도 했는데 AI 밸류체인단을 잘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력 설비주들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양 지수 상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조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631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0.26%가량 소폭 하락, 1,212포인트 선에서 움직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가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코스피가 그래도 제한적인 낙폭을 가져가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6,900억가량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세가 펼쳐지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 쪽으로 집중되기도 했지만 순매도로 포지션 변경한 이후 매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약 600억가량, 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의 1,000억가량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큰 폭의 변화가 있진 않고요. 1,475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업체인 채비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늘 장중 공모가의 2배인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도에 설립된 채비는 전동기와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 최초로 IPO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 하단인 12,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어진 일반 청약에서는 4조 1,800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채비가 오늘 현대차와의 협력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15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는 5월 현대차 신차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충전 구독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거의 130%가량 급등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주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0.72%가량 약보합 55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최근 들어 지금 BBU와 ESS 관련된 모멘텀 붙으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4%가량 급등하면서 7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데이터 센터 발전용으로 전력망 연결이 필요 없는 수소 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용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높은 발전 효율과 친환경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24%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전 세계적인 전력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원으로서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연료전지가 부각되며 SOFC가 주목받습니다. SOFC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요. 순수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 유리합니다. 국내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영국 세레스 파워와 협력해서 상반기에 약 1,550억 원을 투자해 50메가와트급의 SOFC 생산 설비를 구축합니다. WTI가 다시금 $100 선을 넘어서며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주가 오늘 관심받고 있습니다.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비나텍 24%가량 오르면서 17만 5,400원 선 지나가고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갑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21,550원 선 지나가는데요. 오늘 또 블룸에너지가 1분기 매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SOFC,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7% 넘게 급등, 56,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김한준 대표이사가 4월 24일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는데요. 주식 보유 수가 880만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김 대표이사는 710만 주의 주식을 보유했고 지분율은 8.93%였습니다. 이번 공시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주식 보유수는 880만 주로 지분율은 11.06%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환매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 차입금 상환에 따른 담보 주식 회수에 기인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2006년 코스피에 상장된 여행사인데요. 최근 실적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권가의 주가 전망도 우호적이죠. 키움증권은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환율 약세와 한일령 반사수혜 등으로 수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5월 달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관광주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롯데관광개발 오늘은 3%가량 밀리면서 21,3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도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어제 큰 주목을 받았던 호텔주들 오늘은 좀 약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0.4%가량 하락한 16,04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호텔신라 주가도 일단은 2%가량 하락하면서 어제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중화권과 일반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일본의 골드위크 그리고 중국의 노동절 연휴로 한국 방문 관광객에 대한 여행 수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여행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번 주 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제 코스피 7,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서 밸류 정상화 그리고 향후에는 프리미엄까지 얻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한 단계 고비도 있을 거고 이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최대 주수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오늘 이런 단면을 좀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는 롯데 관광개발에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최근 좀 특이적으로 발견이 됐습니까? 예. 일단 롯데 관광개발을 먼저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롯데그룹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랬습니다. 시작은 롯데 관광개발의 이제 그 대표이사이자 전체 최대 주주의 이제 김기병 회장이
롯데그룹의 그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이제 매제입니다. 매제라는 건 뭐냐면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정희 대표랑 결혼을 했고 그러나서 이제 김규영 대표가 롯데관광개발을 일굽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 있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동아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국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 김기병 대표랑 이제 신격호 회장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격호 회장이 야 롯데라는 이름을 쓰지 마. 그러니까 이제 김기병 회장이 아니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군 회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롯데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라 소송을 간 끝에 결국 이제 소송에서 김기병 회장이 이깁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있으되 다만 롯데그룹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분 관계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면 롯데관광개발의 김기병 회장이 그 차남인 김한준 대표에게 사실은 이제 승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승계를 하려면 반드시 예전과는 다르게 하다못해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야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 중에서 나는 이제 이건희로 할 거야 건희로 할 거야 하면 그걸로 끝났겠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명하면서 동시에 지분이 넘어가야 됩니다. 지분이 넘어간다는 것은 증여세도 붙고 주식할 때 매집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붙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김기호 회장이 차남인 그 김만준 대표에게 이제 승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승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주 공시에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김만준 대표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갖다가 다른 곳에 넘겼는데 걸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다만 무엇이냐. 내 주식을 가져가서 나는 이 주식을 담보로 얼마만큼 돈을 주세요라고 이제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주에 어떤 공시가 났냐. 계약이 해소됐다. 그래서 김한준 대표가 해당 그 에코티 프라임 퍼스트에다가 지분을 넘겼는데 돈을 주고 나서 자기가 맡겼던 지분을 찾아왔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후에 있던 일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에쿼티 퍼스트라는 곳에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은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담보로 받은 그런 지분을 갖고 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걸 갖다가 쉽게 하면 좀 한마디 용어는 환매 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만준 대표가 에쿼티 퍼스트에다가 이제 자신의 지분, 롯데관광개발 지분 170만 주를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죠.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이자를 갖다가 담보를 넘겼으니까 또 이자도 이제 받습니다.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이자도 넘겨주고 김만준 대표에게 170만 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도 매매 계약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김한준 대표가 내가 지금은 자금상 이유가 있어서 돈을 빌리지만 반드시 이 지분을 내가 사올 거야. 라는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이라는 건 이제 다시 내가 이 지분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했다는 의미에서 환매 조건부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다가 김한준 대표가 자금을 마련해서 다시 에쿼티 퍼스트에다가 이제 맡겼던 지분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해당 지분을 갖다가 안전하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김한준 대표에게 빌려준 돈도 받고 그 사이에 이자도 받고 그러니까 뭐 좋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최대주주의 어떤 담보계약과 최대주주의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대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라고 이제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지분도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 이슈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예,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가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를 가지고 그냥 이게 놀려만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1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공시에 나오지 않지만 해당 공시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170만 주였다가 받아서 그에 상하는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만 170만 주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구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주체에다가 해당 자금을 해당 주식을 빌려주면 거기서 또 이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김한준 대표한테도 이자를 받고 갖고 있던 담보를 갖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체에게 빌려주면서 거기서 또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어떤 장사와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통로가 있는데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를 갖고 나는 김한준 대표가 언젠가 이 주식을 찾아갈 거니까 나는 이걸 딴 데로
그 유통 안 할 거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을 리도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점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문제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공시에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전망가 뭐냐면 에쿼티 퍼스트 갖고 있던 롯데 관광개발의 170만 주를 누가 요구할 것이냐, 요구할 세력이 누구냐라고 따져본다면 가장 중요하고 떠오르는 세력은 이제 공매도 세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공매도를 할 때 내가 이런 삼성전자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내려간 거에 대해 차익 실현을 하고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매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있어야지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뭐 금감원 적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불법을 갖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 많이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의 170만 주를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겠느냐? 그건 당연히 공매도 세력이 해당 170만 주를 갖고 있으면은 롯데 관광개발의 차익 실현, 롯데 관광개발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은 다시 이거 되갚으면 되니까 그런 공매도 세력에게는 롯데 관광개발의 주식이 아주 기묘하다. 그래서 아마도 공시에는 안 나오지만은 에쿼티 퍼스트가 해당 김한준 대표의 170만 주 가지고 공매도 세력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 이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대 주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주식을 갖다가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대금을 받았죠. 현금을 받았죠. 그러면 해당 그 자금을 해당 지분을 받은 에쿼티 퍼스트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갖다가 공매도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매도에 넘길 때 보통 이자가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통상 이자가 얼마냐? 3%에서 10%입니다. 그러면 170만 주에 10% 이자만 받아도 에쿼티 퍼스트 입장에서 남는 장사니까 당연히 안 빌려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롯데 관광개발의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김만준 대표가 그걸 빌려준 건 알았는데 그 자금이 공매도 세력을 부추기는 재원을 쓰인단 말이야. 이러면 사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합법적이긴 하지만 최대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하고 지분을 넘겨준 것이 타당하냐라는 어떤 의문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뭐랄까 공매도에게 빌려줬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그렇죠. 든다는 예.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그 있었습니까? 논란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롯데 관광개발에 이제 3년도 공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그때 에쿼티 퍼스트에다가 롯데 관광개발의 또 다른 대주주인 동아투자개발, 아까 말씀드린 동아면세점과 관련 있죠. 동아투자개발이 빌려줬다 이게 나와요. 동아투자개발에다가 갖고 있던 지분을 갖다가 NH 투자증권을 갖다가 거쳐서 어디다 빌려줬다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골드만삭스랑 UBS 등에서 다시 대여를 해줬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랑 UBS가 롯데 관광개발 주식을 왜 빌려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려가는 이율도 내야 됩니다. 이자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10%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에쿼티 퍼스트가 어떻게 이율을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꽤 짭짤한 이자를 에쿼티 퍼스트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를 내면서까지 골드만삭스랑 이제 UBS가 그 주식을 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공매도에서 필요한 주식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 혹은 이번에 해당 주식을 갖다 빌려간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치려고 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주주가 자기가 어떠한 여하든지 간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 마련한 주식을 갖고 최대 주주가 공매도에 빌려줘요 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하지만 그 빌려간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해당 지분이 요구하는 곳 공매도 주체에다가 넘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고 넘기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시퀀스가 마련되는 것인데 이런 시퀀스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예견된데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이걸 갖다가 지분을 갖다가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대목이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런 공시가 떴을 때 해당 지분을 갖다가 이런 증권사 에쿼티 퍼스트 같은 데 맡겼을 때 이 주식이 사실은 공매도 세력에 넘어갈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지분이라면은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좀 희박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시가 뜨면은 당분간 해당 종목을 갖다가 안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대주주와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결탁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바라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야기의 서사를 예. 보면은.
그러면 자사주를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에 빌려준 대주주가 공매도 계좌로 이렇게 뭔가 또 의심 정황을 포착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개인 주주들도 다 주주인데 최대주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분을 갖다가 활용하면 어떡하느냐. 정 돈이 필요하면 담보로 맡겨서 일반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서 해당 지분을 갖고 자산을 갖고 굴리면 됐잖아요. 근데 굳이 해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공매도 세력에 넘겨줄 가능성 있는 곳에 맡길 필요는 없다.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긴 걸 지양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까지는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데 다만 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대주주가 해당 지분을 공매도에 넘긴 다음에 넘겼다면 알아서요. 근데 공매도에 가서 이제 계좌를 튼 다음에 거기서 하면 이제 공매도를 실제로 해서 자기가 차익실을 하고 수익실을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불법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대주주 지분이 금융기관에 넘어가는 것을 되게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해당 사실의 공시를 확인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해당 종목은 안 들여다보시는 게 낫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공시처럼 김한준 대표가 해당 지분을 갖다가 다시 되살았을 때는 이제는 공매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고 본다면 이제 그때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 그전에는 혹시나 마음이 찜찜하니까 공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에는 이런 방구 170만 주를 갖고 실제 공매도에 썼을 거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당수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혹시나 최대 주주가 해당 공매도를 각각 결탁을 해서 오히려 공매도 증권사에다 가서 계좌를 튼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자기가 수익실을 해버리면 정말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 개연성을 갖다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분 정리하고 지분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부실합니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갖다가 자회사를 갖고 있고 B가 또 다른 C라는 손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손자회사를 갖다가 외국에 세웠을 경우는 공정위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주사의 그 관리에서 굉장히 부실 사항인데 이런 어떤 외국의 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들어오거나 나오는 것이 공정이나 금감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가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고 심지어 유혹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유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좀 제도를 정비되겠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맡기면 그 주식이 공매도에 또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또 잘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들,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 에코프로, 하이브, 또 삼성전기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다양한 섹터들의 좀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나왔고요. 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에코프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 추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2024년 4분기 영업 손실 약 1,213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2024년에서 5분기 넘어가는 이 해가 바뀌면서
하면서 에코프로가 매를 좀 강하게 맞고 단단하게 이 새살이 돋아나는 시기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5년 1분기에 영업이익 약 14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분기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애초에 판매 단가가 낮게 좀 시작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지지부진했던 이 리튬 가격 하락세를 좀 면하면서 판매가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2분기에 영업이익 약 16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당시에 또 에코프로 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투심에 좀 불이 붙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이렇게 1분기, 2분기, 2분기 연속 좀 흑자를 기록하고 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의 자회사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강한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3분기에 영업이익 약 1,499억 원으로 에코프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습니다. 당시에 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가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발생한 일회성 이익이 좀 포함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 실적 발표 전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 사업 부문에서의 손실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이 영업이익 약 1,499억 원이라는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후로 약 한 달간 무려 약 주가가 65% 급등하게 됩니다. 4분기에는 영업이익 약 6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56% 감소했고요. 매출도 줄어들긴 했지만 당시의 핵심은 흑자 기조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좀 흑자 전환도 있었고요. 니켈 재련소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 긍정적인 모멘텀 받아가면서 이후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실적 발표 이후로 에코프로의 주가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고점을 형성합니다. 장중 11만 7,800원까지 뚫어냈는데요. 사실 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 2위를 다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좀 무섭게 빠졌고요. 1월에 8만 8,300원까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3월부터 이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나오면서 반등에 나섰는데요. 4월 17일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21일에는 장중에 무려 9.5%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BM 매출이 좀 줄어든 탓인지 에코프로 역시 실적 발표 앞두고 2.8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안정화로 인해 지난 분기까지 좀 발목을 잡았던 재고자산 관련 손실을 어떻게 줄이냐가 핵심일 텐데요. 이 좋은 흐름을 상승장 흐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당분간 AI 투자, 고유가, 실적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저희가 잘 챙겨서 내일도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켓나우 2부 꼭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